경제 상황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공포감을 줄 겁니다. 경쟁이 엄청나기 때문에 와, 일이나 좀 하지, 이런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건보료 이렇게 부담이 큰지 몰랐다 라고 정말 많이들 말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 꼭 검색해 보세요. 생각보다 이걸로 시드 마련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전체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건보 수익 자체, 전체 통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죠? 건보료를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도 개혁하는데 건보료라고 개혁 안 하겠어요? 그래서 건보료가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시점이 더 빨라질 거고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감안해야 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아요. 은퇴 전까지 여러 번 재테크하셔서 부동산 키우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소득 플러스 재산 다 묶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100% 본인 부담이 확 높아질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들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연금소득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주택 한 채가 있는데 그 주택 가격이 뭐 공시지가가 1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봤는데 매월 59만 원까지도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엄청나게 높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소득하고 재산 대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건보료랑 세금 정말 무섭습니다. 연체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재산에 압류까지 걸 수 있다는 거.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압류되고 어떻게 되죠? 캠코에 공매로 넘어갑니다. 내 재산에 유찰이 3번 돼가지고 날아간다. 이런 것들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금 내 부담도 생길 거기 때문에 절대 연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월별 보험료 체납 6번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고요,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소득이 좀 낮거나 그 다음에 재산 과세 표준이 상당히 낮다, 취약한 계층이다고 한다면은 건강보험료 체납하더라도 보험급여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진 않아요. 이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냐 신용카드 발급할 때 신용거래 정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 500만 원 이상의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를 시켜버려요.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가입자가 됐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퇴직금 한 번에 받으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4%씩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4% 받았다고 가정했었을 때 2억 5천만 원 퇴직금을 그냥 연 4% 정기예금에 집어 넣어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자나 이런 거 다 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 소득 얼마 받죠? 1,000만 원 받잖아요. 근데 금융소득이 이 1,000만 원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으로 통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케이, 보험료 그럼 0원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게, 넘어가 줄게 이거예요. 근데 1,000만 원에서 딱 10,000원만 넘어가도, 1원만 더 넘어가도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초과가 되는 순간 이제 그 1,000만 원 초과되는 총액에 대해서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1,001만 원일 때 건보료가 매월 얼마냐면 66,710원이에요. 67,0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그 10,000원 차이가 내 1년에 얼마 정도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거의 70만 원 넘어가잖아요.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는 이 비용의 지출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는 금융소득 벌어서 이걸로 뭐 운영하고 할 거야, 이게 굳이 1,000만 원 넘길 일인가? 딱 생각이 드시죠? 이런 간단한 것부터 재테크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은퇴를 하셨다라면 보수적으로 세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없으면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이런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왜냐면 퇴직금 받았을 때 그거 넣어놓느니 연금으로 쪼개서 받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직장가입자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든 그 근로소득으로 적을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나서라도 혹시나 내가 적을 두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능하다라는 선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서는 사업소득, 배당, 기타 소득은 포함은 해요. 근데 연간 금융소득이 직장가입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돼요.
이게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의 큰 차이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당연히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냐 안 넘냐 차이가 엄청 큽니다. 딱 1천만 원까지는 건보료 얼마? 0원입니다. 0원. 근데 1천만 원에서 1,001만 원이 됐다. 갑자기 1년간 건보료가 얼마예요? 거의 8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생활비가 절약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많다 그러면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또 상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과다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소득하고 재산 기준이 또 있어요. 총소득 2천만 원 이하다. 내가 직장 가입자다 그랬을 때 모든 종합소득 합산 기준이다라는 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돼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에만 좀 요건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프리랜서 소득이에요.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재산 요건은 5억 4천만 원 기준을 첫 번째로 따집니다. 5억 4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오케이 피부양자 유지해줄게. 요거가 되는 거고 5억 4천만 원 초과에 9억 원 이하 이 범위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오케이 피부양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다음에 이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피부양자 등록도 못할 수 있어요. 결국은 피부양자로 넣게 되면 건보료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내가 부동산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것 때문에 이것을 요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자산가치 증가가 됐는데 건보료의 피부양자 기준은 계속 웬만하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피부양자 자격에 박탈될 수 있다는 것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은퇴자 교육 갔었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연금이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직 학습하지 않고 나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가입자는 그동안에 속된 말로 회사에서 반절 내준 거예요. 근데 이젠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다 내야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가면 내 재산 현황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예상 연소득 이걸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낼 것인가 찾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바로 뭐냐,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할 것이냐 이 여부 무조건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검색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경제적 부담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예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내가 직장가입자 형태처럼 보험료를 납부하겠다 이런 상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선택할 때 당연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가입자가 더 낮으신 분도 있어요. 내 재산과 예상 연소득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오케이 땡큐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계속 가입자가 더 보험료가 적다라고 하면 이 제도를 무조건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요건 자체가 있습니다. 대상이 뭐냐면 퇴직 전에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그 기간 중에서 통산에서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요. 18개월 쭉 일했던 것 중에서 12개월 정도는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냈었냐 직장가입자 유지했었냐 요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기간, 사용관계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 18개월 동안 통산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럼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그때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돼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되고 나서 이게 딱 받아봤는데 그냥 뭐 받았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내야지 라고 이렇게 무조건 체념할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계속 가입자로 내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내는 게 나을 것인지를 비교해보고 2달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신청할 때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서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는 퇴직 전에 산정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월액을 평균한 금액, 말 그대로 퇴사하기 직전에 그 금액이겠죠. 그걸로 산정을 하고요.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간은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유지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로 내세요 라는 제도가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건보료 이렇게 부담이 큰지 몰랐다 라고 정말 많이들 말하시기 때문에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를 모르세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지출한 비용이 얼마였는지를 여기에 똑같이 대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은퇴자예요, 은퇴자. 그러니까 내 삶의 반경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맞춰서 얼마 쓰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일만 했었을 때 돈 얼마 안 썼어. 그냥 점심 먹는 비용, 저녁 먹는 비용밖에 안 썼어. 그건 직장을 다닐 때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플러스 되는 건 없는데 마이너스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 마이너스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게 좀 봐라. 보수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걸 정말 많이 놓치시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은퇴 전에 당연히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거의 50세 때부터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출생 연도별 개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얼마나 됐었는지 국민연금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젊지만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측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네 번째, 퇴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희망퇴직을 한다 그러면 퇴직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월치, 많이 주면 뭐 몇 년치도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퇴직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추후에 연금 수령으로 받을 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즉시 수령하게 되면 또 16.5%를 과세하는데 점점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연금 수령할 때는 절세 혜택이 사실 늘어납니다. 3%에서 5% 정도.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게 사적연금으로 하나의 풀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풀도 채워서 두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의 50%에서 한 70% 정도 세팅을 하면 우선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의 일시 수령은 약간은 권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 정말 이거 주식 사면 하루에 30% 올라. 상한가 막 3번은 찍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죠. 자,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 퇴직금 일시 수령을 하게 되면 내가 통장에 몇 억이 찍혀 있다라는 걸 보는 순간 그걸 어떻게든 빨리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면 그 아주 고액의 자산이 내 통장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결국 뭐가 되죠? 금융소득이 됩니다. 근데 그 금융소득이 또 연소득이 얼마가 넘어가면 건보료가 또 지역가입자로 딱 하고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 수령은 약간 고려해봐라. 연금으로 세금 적게 내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게 내 노후 생활의 리스크를 좀 해치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희망퇴직도 40대부터 막 하고 있으니까 40대 후반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실업에 따른 무급 상황이 우선 놓일 수도 있고요. 미리 이제 준비해 놓으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다음에 삶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 수입원이 사업소득자가 아니신 분들은 근로소득이 단절이 돼버리니까 이 정기적인 소득의 부재가 엄청난 불안감을 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뭐 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마다 차등되잖아요. 만 61세부터 65세까지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냐 아니냐로 또 나뉘잖아요. 감안했었을 때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공포감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경비업체나 단기 계약직 뭐 이런 것들 재취업 가능한 직무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아파트 경비 소장님을 모셨는데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소방에다가 간단한 것들은 이미 미장도 하실 수 있고요. 용접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전천후 인원들이 은퇴 이후에 직장을 찾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경쟁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이나 좀 하지 이런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 찾으실 텐데 그것도 예산이 편성돼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게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벌었던 첫 번째 주 근로 환경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장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고정소득 현금 흐름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란 거죠. 그래도 취업된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는 부의 축척을 계속했다 그러면 이제는 부를 써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가처분 소득이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생활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실 거예요.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더 비춰질 거고, 외식 같은 경우 점점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실 것 같아요. 정기적 소득이 없는데 뭐 세금, 생활비, 뭐 건강, 보험료 이런 지출액은 그대로 나가는데, 거기다 자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의료비까지 큰 금액이 지출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좀 큰 결정 하셔야 됩니다. 축적된 부를 이제는 하나의 현금 유동화로 바꿀 것인가, 소모를 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 할 때도 주택이다 그러면 뭐 비과세를 어떻게 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줄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RP,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여기에 연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연금 계좌는 연 600만 원, IRP 추가로 한 300만 원 더 넣을 수 있죠. 결국은 900만 원이 맥스예요. 근데 나는 지금 금융자산이 많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했던 건보료를 내지 않아요. 건보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라서 세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료에 산정하는 금융소득으로 보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그 남은 재산으로 주식을 운용을 하는데 이걸 ISA 계좌에서 그냥 똑같이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비과세도 더 범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에 대해서 통산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건보료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나이스한 겁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를 만들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ISA 계좌가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 경제성장 전략 1월 초에 이 ISA 계좌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법 개정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ISA 계좌를 연에 3천만 원, 그리고 10년간에서 3억 원으로 한도를 늘리려고 이미 2025년 12월 29일자로 입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 때 형태 변형이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호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납입 한도가 지금 5년간 2천만 원씩 1억 원 가지고 ISA 계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총 연마다 3천만 원씩 3억 원 한도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ISA 계좌 안 만들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저는 빨리 만드시길 권해요. 왜냐하면 연마다 한도를 3천만 원씩 넓혀주는 건데 이럴 때가 많아요. 세무사님, 저는 그냥 혹시 모르고 예전에 ISA 계좌 만들려고 그래서 2022년도에 만들어 놨어요. 나이스한 거죠. 왜냐? 22, 23, 24, 25, 26 이분은 지금 여유자금 있으면 납입 한도가 이미 5년치 1억 원이 다 찼기 때문에 1억 원을 넣어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만들면 계좌에 대한 한도를 늘려놓고 이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SA, IRP, 연금저축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ISA 계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돈을 굴리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직장인만 받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은퇴자 모든 사람, 말 그대로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예금 적금이나 뭐 주식이나 ETF나 이런 것들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예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IRP는 뭐냐?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금 여기다 좀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요즘 노후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세액공제라고 혜택을 좀 주겠습니다. 근로자분들 그럼 여기다 넣을 때마다 세액공제 받아서 연말정산도 더 많이 돌려받으시고, 여기서 자금 운용을 하셔서 미래에 퇴직하셨을 때 퇴직 이후의 삶을 대비하십시오라는 하나의 계좌 형태인 거죠. IRP가. 하나 더, 연금저축이 있죠. 연금저축도 결국 뭡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자를 하든 미래 연금, 노후의 생활을 준비하라는 목적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사적연금으로 여기에 연 600만 원까지 넣으면 여기 600만 원에 대해서는 12%의 세액공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게. 자,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 있으면 여기다 돈을 넣으면 무조건 유리하죠. 왜냐? 처음에 돈을 넣자마자 이미 수익률이 12% 아니면 15%인 거예요. 1년에 이 정도 수익률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거죠. 물론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따져보시기는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제재를 두겠죠. 너의 노후 자금에 대해서 자발적 준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만 55세 이전에 만약에 출금을 했다. 그러면 너가 이거 직장생활 할 때 이미 세액공제 받았었던 거 다시 토해내 라고 해서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고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IRP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그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걸로 거의 4조 이상을 뺐대요. 어떤 거죠? 무주택자가 내가 주택을 사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IRP에서 자금을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뭐 이런 목적들이 있었을 때만 자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IRP랑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정말 여유자금으로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ISA 계좌는 말 그대로 내가 투자자산 운영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더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약간의 제재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머지 두 계좌보다는 탄력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이걸로 시드 마련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에 장이 좋잖아요. 여기다가 자금 운용하면서 수익 내고 200만 원까지 대부분 비과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 9.9%의 저율에 분리과세 내시고 거기다가 건강보험료에도 합산이 안 되니까 건강보험료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ISA 계좌를 활용해서 미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금으로 어느 정도 50% 정도의 생활비를 벌었으면 그 이후에 자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ISA 계좌를 통해서 준비를 하라라고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ISA 계좌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국내 주식만 할 수가 있어요. 해외 주식이 더 안전하고 더 돈 많이 벌던데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절세 창구로 전략한 게 사실 ISA 계좌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국내 성장과 연계된 자산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게 라고 이번에 경제 성장 전략에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자, 그 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BDC에 투자라면 납입 한도도 늘려주고 세액공제도 해주고 소득공제도 해주겠다. 다양한 것들을 지금 믹스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성장 펀드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국가 차원에서의 먹거리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뭐 피지컬 AI, 여기를 ISA로 투자를 해주시면 거기에 혜택을 더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거죠. 말 그대로 연간 ISA 계좌 납입액의 10% 상당액의 세액공제도 해주겠다, 세금도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는 어디냐면 약간 성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약간 벤처 같은 그런 거죠. 투자를 하면은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 투자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가지고 30%, 20%, 10% 소득공제도 추가로 해주고 배당 소득 받으면 9.9%의 분리과세로 끝내주겠다. 자, 그리고 청년형들에게도 많이 ISA 도입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다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에게 권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봐요. 자, 청년의 기준은 좀 나이나 이런 것들 따지죠. 대부분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혜택은 뭐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해주고 납입을 했다. 그럼 납입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 더 있어요. 청년 미래적금이라 그래서 월마다 50만 원씩 3년 넣으면 국가 차원에서 얼마를 더 얹어서 줄게. 국민성장 ISA 계좌, 방금 말했던 생산적 금융 ISA 계좌에 또 투자를 한 경우랑 중복해서 적용하진 않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을 해놨습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ISA 계좌는 국가 차원에서 점점 더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은퇴하신 분들이 무조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이에요. 무조건 3년을 지켜야 세액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수익을 벌었는데 해지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받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점이 3년은 유지하고 해지를 시켜야 돼요. 이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3년은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200만 원은 무조건 비과세 수익만큼은 벌어보자. 이걸 첫 번째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못 벌었다? 그럼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더 유지하면서 무조건 200만 원 이상 벌고 나서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라. 왜냐? 이게 결국 해지를 할 때 2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실현된다고 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까지 비과세?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니까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이에요. 지금은
5년에 1억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수록 내가 거기를 통해서 운용하는 수익을 많이 확대시킬 수 있다. 12월 달에 ISA 계좌 무조건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12월에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몇 주만 지나면 27년도 또 1월 1일이 도래하는 순간 내 계좌의 한도가 2천만 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활용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계좌 만들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만기 갱신을 관리해야 돼요.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계좌 자체 내에서의 만기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연장 버튼 정도는 직접 눌러야 돼요. 이 연장을 안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좌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도적으로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ISA 계좌는 결국은 통장 하나로 세금을 줄이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내 투자 구조 전체에서 세금이 새는 구멍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SA 계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은퇴 이후에 연금뿐만이 아니라 내 은퇴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조금씩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은퇴 이후에는 건보료에 대한 부담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